어마어마한 복수극을 펼쳤다는 멋진 제목을 붙였지만 오늘 제 사연은 복수극이라기보단 딸을 위한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최선을 다해 키워온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자식 농사라고 하지만 딸이 결국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제가 아버지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필요도 없이 온전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전 제 딸의 아버지이자 아내의 든든한 남편이기 전에 대한민국 경찰이었습니다. 가족의 안위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우선 신경 쓰는 사람이었죠. 어린 시절 넉넉지 않은 살림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며 밑에 동생들이며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너무 많았고 힘들면 힘들다, 괴롭다, 외롭다 이런 감정 표현하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런지 주변 동기들은 저를 보고 목석이 너보다 부드럽겠다는 등 쟤는 심장이 돌덩이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등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늘 위험한 순간을 맞닥뜨려야 하는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목석 같은 저의 성격이 불편하다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매번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했었더라면 전 이 직업을 진작에 때려치웠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 목석 같은 저도 사랑 앞에선 장사가 없더군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을 낳고 나니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싹 녹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냐? 형수님이 사람 하나 살린 거지. 저 양철 로봇이 저렇게 전화하다 웃는 모습도 다 보고. 하여튼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아. 책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아내와 딸의 사진을 액자에 끼워 올려두고 일이 힘들거나 지치는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사진을 다른 것처럼 봤어요. 이젠 혼자서 외롭고 슬플 일도 없겠구나 싶었죠. 여기 사진 속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아빠, 난 나중에 꼭 커서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 아빠는 삐용삐용 경찰차 타고 나쁜 사람들도 잡고 나도 아빠처럼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사람 될 거야. 아이고, 나쁜 사람들은 아빠가 다 잡아줄 테니까 우리 소리 공주님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 하면 돼. 아빠는 우리 소리한테 바라는 거 그거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리 건강하고 엄마 건강하고 그렇게 셋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얼마나 소박한 소원이에요. 제가 뭐 큰 거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고 소리라는 저와 아내를 반반씩 꼭 빼닮은 딸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전 소원을 빌어야 할 일이 있으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제 일이라는 것이 제가 가진 마음가짐대로만 흘러가진 못했어요. 세상에 나쁜 인간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그만큼 전 내내 바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바깥 일을 신경 쓰느라고 가족들을 서운하게 하는 날들이 꽤나 많기도 했었죠. 여보, 이번 주 목요일에 소리 발표회 있는데 당신 진짜 그날 일 못 빼는 거야? 소리가 친구들한테 아빠 경찰이라고 자랑하고 싶다고 내내 들떠 있었는데 당신도 알잖아. 소리 걔가 나이는 어려도 자기 아빠 바쁜 거 아니까 막상 아빠한텐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나 붙들고 계속 물어보더라고. 엄마, 아빠는 바빠서 못 오겠지. 아빠는 안 되겠지 하고. 당신 소리 발표회 하는 거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응? 애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당신도 알잖아. 이 범인 쫓아다니느라 우리서 사람들이 다 개고생했던 거. 이제 막 은거지 나와가지고 애들 지금 차 안에서 옷 갈아입고 밥 먹고 머리도 못 감고 거기 좁은 데 구겨져서 24시간 잠복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팀장씩이나 돼서 애들 놔두고 가족들 돌보러 간다는 게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여보. 미안한데 당신이 가서 애 서운하지 않게 잘 좀 얘기해줘. 당신한테도 매번 미안하네. 이거 속옷 챙겨둔 거야? 나이를 좀 더 먹고 직급이 더 올라가면 덜 바빠지고 조금은 농땡이를 피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책임감만 더 늘어나게 돼서 가족들 참 서운하게 많이 했습니다. 딸의 학교에서 하는 행사, 뭐 발표회니 학부모 상담이니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이 아내에게 미루기만 했었네요.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제가 외박할 수 있는 짐을 싸주었던 아내가 든든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턴 당연하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고 무서운 존재예요. 딸도 마찬가지였죠. 아빠는 내가 하는 걸 단 한순간도 지켜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콕 박힌 겁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고 커서 꼭 아빠처럼 될 거라고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제 품에 쏙 안겨오던 애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빠에 대한 짙은 서운함만 남게 됐어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아준다고 해서 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딸 애랑 마음에 두터운 벽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건 고등학교에 올라간 딸이 사춘기로 접어들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광역서로 발령이 나면서부터 전 정말 밀려드는 사건을 겨우 처리기만 했을 정도로 바빠졌고 제 밑에 챙겨야 할 팀원들 아니 식구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신경을 써야 할 수 있는 최대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50 정도는 됐던 가족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딸의 전화를 무심하게 끊었던 적도 많고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서운한 티를 내면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딸을 보면서도 방에 들어가서 달래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피곤하고 힘드니까요. 그래, 내일 달래주면 되지. 아니, 모레 달래주면 되지. 이번 주 주말에 달래주면 되지 하고 미루고 또 미뤄오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됐고 결국에 점점 깊어진 감정의 골은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뻥 하고 터져버리게 됐습니다. 여보, 일이고 뭐고 지금 애 학교로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소리가 무슨 교내에 있었던 도난 사건에 연루된 모양이야. 애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나 지금 학교로 가고 있으니까 당신도 얘기해서 잠깐 외출 좀 해. 알겠지? 이따 학교에서 봐 그럼.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뭐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위 동료들이 모두 웅성거리면서 절 쳐다봤다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용철의 딸이 도난 사건에 연루됐다니요. 주동자로 의심을 받고 있다니요. 열일 제쳐두고 바로 딸의 학교로 달려갔죠. 상담실로 가니 쩔쩔매고 있는 아내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솔 얘기해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시간에 네가 몸이 안 좋아서 양호실 간다고 했다며. 사실이야? 아빠, 나 진짜 아니야. 나 그 시간에 양호실 간 거 맞다고. 양호실 가서 약만 타서 나오긴 했는데 체육 시간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냥 교실에서 자고 있었던 거야. 그 시간에 돈이 없어진지도 몰랐었고 난 돈이 그 사물함 안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체육 시간에 사물함에 넣어둔 학급비가 그대로 사라졌답니다. 마침 저희 딸은 그 시간에 배가 아프다면서 양호실에 갔다가 약만 타서 나와 교실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고요. 자느라 자긴 누가 사물함을 열었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고 그 사물함에 돈이 들어있었던 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정황상 저희 딸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때 딸의 학급의 부담임 선생님이라는 분이 다급하게 상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어요. 소리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아무래도 애들이 소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애들이 교실에서 학급비를 세어보고 있길래 추궁을 하니까 그냥 소리 교실에 자고 있는 걸 보고 장난치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소라 많이 놀랐지? 그 친구들은 이거 괴롭힘으로 제대로 저희가 처벌을 할게요. 천만 다행이었죠.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은 그런 나쁜 짓 할 리가 없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놀랐을 딸애를 달래주고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요. 딸애는 이미 기분이 단단히 상했는지 어깨 위에 올라간 제 손을 탁 하고 쳐내버리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아빠한테 무슨 버르장머리냐고 얘기를 하는데 딸애가 톡 쏘아붙이는 말투로 그럽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아니라고 했는데도 왜 취조하는 식으로 몰아세우냐고요.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빠가 널 의심한 게 아니라 정확히 상황을 알아야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으니까 물어봤던 거잖아. 아빠가 널 왜 의심하겠어? 아니, 아빠는 맨날 그런 식이야. 누가 아빠한테 내 사건 조사해서 범인 잡아달라고 그랬어?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어?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빠가 안 믿어주면 대체 누가 날 믿어주냐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딸을 보는데 순간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도 이쯤 했으면 됐다고 딸의 손을 잡고 가버리고요. 그렇게 덩그러니 남겨진 제게 담임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싸우고 따돌림을 겪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 부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하겠다고요. 미안한 마음에 딸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지만 꽉 닫힌 딸의 방문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야 바쁘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겠지. 소리 제가 그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업 빠지고 양호실을 갔겠어. 약 타가지고 수업에 다시 참여 안 하고 괜히 교실에 엎드려 자고 있었겠냐고. 같이 다니던 친구 무리들이 있었는데 무슨 오해가 생겼는지 몰라도 좀 싸웠대 애들끼리. 그러면서 소리 골탕 먹이려고 애들이 장난을 친 모양이더라고. 당신은 왜 아빠가 돼서 그럴 땐 내 딸이 설령 범인이라고 해도 무조건 자식 편 들어줘야지. 아내한테도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제발 집에 들어올 땐 계급장 좀 떼고 들어오라고요. 그렇게 취조하고 신문하는 식으로 따져묻는 제 화법 때문에 아내 역시 스트레스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후회해서 뭐 하겠어요. 이미 상해버린 딸의 마음을 돌리긴 늦어버린 거죠.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오면 반갑게 달려오는 딸의 모습은 그 후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잠깐 사춘기 시기의 서운함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도 아빠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이렇게 서먹하게 지내진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 그 안일한 태도들은 더 큰 문제들을 불러오기만 했습니다. 딸애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건 딸애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때였죠. 너무 끔찍한 일이기에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사연엔 간략하고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딸과 사이는 여전히 서먹하긴 했지만 정말 특별한 거 없고 별다른 거 없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전 그날도 밀수범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4일째 동료들과 같이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죠. 전날 불침번 당번이 절어서 잠을 한숨도 못 붙인 상태였기에 까무룩 잠에 들었습니다. 잠복 중엔 불필요한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아예 무음으로 꺼두는 때가 많은데 그렇게 제가 한 15분 정도 눈을 붙였을 때 제 자켓 주머니에서 계속해서 딸한테 전화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전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요. 형님, 아까부터 주머니에서 뭐가 번쩍번쩍 하는 것 같은데 전화 온 거 아니에요? 전화기를 확인하니 수없이 찍혀있는 부재중 연락이 딱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잠에서 덜 깬 건가 싶었다니까요. 모르는 연락처로 온 전화 한 통과 나머지 모두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놀라서 전화를 거니 딸애가 펑펑 눈물을 쏟으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딸이 전한 건 아내의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에 와 있고 긴급 수술을 하고 있다. 너무 큰 사고라 수혈을 계속 받는데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어디냐 당장 와라. 왜 전화를 이제 받아? 아빠가 전화만 일찍 받았어도 그래서 보호자 동의 조금만 더 빨리 받았어도 엄마가 잘못되진 않았을 수 있잖아. 뭐가 그렇게 잘났어? 아빠가 뭔데? 아빠가 대통령이야? 아빠가 하느님이야? 자기 가족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대한민국 국민을 지킨다고 맨날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아빠는 이제 어디 가서 나랑 가족이란 얘기도 하지 마. 난 아빠처럼 정념이 떨어지는 사람 아빠로 둔 적 없으니까.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끝내 웃는 얼굴로 수술실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심히 돌아오라 손을 흔들었던 아내였는데 사람 목숨이 1000명이라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갑작스럽게 저를 떠날 줄 몰랐어요. 딸애의 원망은 극에 달해 있었죠.
저도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연락받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고 후회됐는데 수술실 밖에서 덜덜 떨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어린 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미움의 깊이였죠. 그때부터 딸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대학은 어떻게 할 거야? 어디 생각해 둔 데라도 있어? 네가 해외로 나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고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알아봐. 아빠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이제 와서 괜히 관심 갖는 척 안 해도 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딜 가고 싶은지 사실 하나도 안 궁금하잖아? 나도 이제 아빠 관심 받는 거 어색하고 싫어. 그러니까 괜히 아빠도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 짜증나니까. 저와 딸의 관계가 얼마나 틀어질 대로 틀어졌는지 아시겠죠? 저도 늦게나마 가족에게 신경을 써보겠다고 노력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딸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집과 정말 멀리 떨어진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묻진 않았지만 저와 어떻게든 떨어지고 싶어서 한 선택이라는 게 뻔히 보여서 저도 딸의 결정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자취방을 얻어주는 것, 넉넉하게 용돈을 주는 것, 나름대로 딸아이가 불편해하지 않을 거리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내내 딸과 함께 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딸은 학교 근처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한 달에 한 번 통화는 할까 말까 이사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집에 간 적도 없었어요. 대신 답장 없는 문자만 계속 보냈죠. 딸이라고 하나 있는데 세상이 험하고 흉흉한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데 혼자 독립시켜놓고 제 마음이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하지만 걱정 좀 해보겠다고 연락이라도 하면 날카롭게 반응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평소에 연락 안 해도 좋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문자든 전화든 연락만 하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요.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던 애가 무슨 일로 연락을 했지 하고 깜짝 놀라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으로 오만 안 좋은 상상이 다 됐죠.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가, 어디가 잘못된 건가 하고요. 열일 내팽개치고 바로 딸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웬 남자랑 마주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놈 때문이었나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가 그 남자 멱살을 틀어주었어요. 딸이 깜짝 놀라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절 뜯어 말렸고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사람 멱살을 잡고 그래? 이 사람 나랑 만나는 사람이라고. 미안해 자기야. 괜찮아?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고 우리 아버지셔. 뭐? 네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여태 아무런 말도 없었잖아. 저도 놀라서 황급히 틀어준 멱살을 놓고 괜찮냐고 살폈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것이 사위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머니 속에 버튼이 잘못 눌려서 저한테 전화가 갔었고 잘못 전화한 걸 알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평소에도 무음으로 해놔서 전화가 오는지 몰랐던 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사위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장면을 오해한 제가 사위에게 냅다 달려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사위와 전 아마 서로 첫인상이 그닥 좋지 않았겠구나 싶어요. 얼떨결에 그렇게 딸의 집에 들어가 사위의 인사를 받게 됐죠.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만난 지 벌써 2년이나 됐다는 얘기에 정말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어요. 연애를 한다느니 뭐 결혼할 사람이 있다느니 워낙 저와는 말 한마디도 섞지 않을 기세로 담을 쳐놓고 살던 딸이 뜬금없이 보여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색하게 인사를 마치고 사위를 먼저 돌려보내고 나니까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빠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만날 거야. 저 사람 2년 동안 나랑 만나면서 하루도 안 빼고 매일같이 얼굴 봤던 사람이야. 적어도 아빠처럼 결혼해도 가족들 외롭게 할 사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답시고 가족을 뒷전으로 할 사람도 아니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아빠 원망만 하면서 지낼 거야? 네 말대로 이제 결혼할 거면 너야말로 아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아빠가 젊은 날 실수했어. 가족들 먼저 챙기지 못한 거
아직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아빠가 혼자 이기적으로 그랬던 거야? 가족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잖아.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잘 지내보려고 일하다가 실수한 거야. 네가 지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등 돌리고 살 거야? 솔직히 얼굴 한번 내비추지 않았던 녀석이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한다고 그러니 제가 뭐 사위 녀석이 곱게 보일 리가 있었겠어요. 막무가내로 결혼을 하겠다 통보식으로 얘기하는 딸에게 2년 본다고 사람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할 문제라 얘기하니 울컥한 딸이 또 옛날 얘기 들먹이더라고요. 알죠.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한편으론 딸에게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딸보다 더 그 시간들을 후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용서가 안 된다고 평소에 말도 안 쏟고 있었던 딸과 그날 그렇게 다투게 됐습니다. 부녀지간 이렇게 산 넘어 산일 수가 없었죠. 내가 아직도 아빠가 용서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아빠를 용서하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아빤 모르지. 엄마가 집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엄마 감기 한 번 걸려도 아빠가 걱정할까봐 혼자 병원 다녀오고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아빠 그동안 어땠는데? 엄마는 그렇게 맨날 혼자 걱정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그러는 게 당연한 사람인 줄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아빠가 알긴 해. 적어도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은 아니야. 내가 항상 그 생각을 했었거든. 난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야지. 아빠랑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저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딸한테 서운하고 화가 났던 마음이 정말 창피해지더라고요. 제 엄마를 생각하면서 매번 절 원망하고 있었던 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서요. 결국 눈물을 펑펑 쏟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결혼이건 뭐건 네 인생 네가 원하는 사람이랑 살아야지 하고 그 만남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네요. 어쩌다가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싶어서요. 어렸을 때 아빠가 제일 존경스럽다면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품에 안겨오던 어린 딸은 온데간데 없이 아빠 같은 사람만 안 만나면 좋겠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던 딸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딸을 그렇게 만든 건 결국 다 제 탓이라는 생각에 깊은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딸이 아주 어린 시절 아내와 함께 셋이 찍었던 액자를 들여다보고 저도 하염없이 목 놓아 울었어요. 이럴 때 아내가 있었더라면 딸의 아픈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딸 시집 보내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딸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겠지만 딸과 조금 더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제 입장에선 그저 좋기만 했었습니다. 멱살 쥐고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던 사위도 집에 와서 정식으로 인사를 했고 순식간에 상견례 날짜가 잡히게 됐어요. 사돈댁도 일찌감치 이혼하시고 안사돈 혼자서 사위를 길러왔다고 하더군요. 홀 시어머니에게 시집을 보내려니 마음이 영 편치 않았지만 입장 바꿔보면 그쪽에서도 제가 아프면 딸 혼자 봉양의 의무를 해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워 보였을 테니 그걸 가지고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혼자서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사위가 참 번듯하고 든든해서 저도 걱정이 없습니다. 일찍 어머니 여의고 저도 일이다 보니 딸을 많이 살피지 못했어요.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안사돈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날 가르친다 생각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뭐 상견례 자리도 훈훈하게 진행됐어요. 어차피 비슷한 상황이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기싸움 할 일도 없었고요. 은퇴를 하고 그냥 연금 받아가면서 지내고 있는 저와 달리 나이대가 비슷했던 안사돈은 아직까지 현직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기에 조금 더 안심된 것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나저나 대단하십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실 줄 몰랐어요.
제가 반성하게 되네요. 확실히 밖에서 일을 하셔서 그런지 저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어머, 젊어 보이기는 무슨요. 아유, 요즘에는 화장품을 두껍게 찍어 발라도 주름이 확 보이는 게 영 신경이 쓰인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사돈도 제가 화장품 한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나이 먹으면 피부 관리가 정말 중요한 법이잖아요. 저도 이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디 그냥 동네 늙은이처럼 얼굴이 쭈글쭈글 했었는데 이거 바르고 나서 주변에서 다들 사돈처럼 말씀하세요. 얼굴에 뭐 했냐, 뭐 주사라도 맞은 거 아니냐고요. 아이고, 저야 보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판매를 하고 계신 걸 그냥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나중에 제대로 계좌번호랑 해서 보내주세요. 저희 딸이 쓸만한 것도 같이 해가지고요. 사돈이 그런 일 하시는데 제가 안 팔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주변에 선물할 일 많았는데 잘 됐죠, 아주. 오히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 딸이 상견례를 하기 전부터 그렇게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신다는 안사돈의 얘기를 관심 갖고 듣고 선물할 용도로 몇 세트 구매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눈을 반짝이면서 주변에 뭐 필요로 하시는 분들 많냐, 뭐 이쪽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본인이 얼마든지 소개시켜 주겠다 하면서 상견회장은 흡사 영업 현장을 방불케 했다니까요. 저도 그런 안사돈이 슬슬 부담스러워지려 할 때 사위가 나서서 말을 끊어주니 뭐 더 이상 얘기가 계속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안사돈의 영업 열정은 결혼식을 마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언제 살면서 화장품을 비싼 돈 주고 구매해봤겠어요. 뭐 오며 가며 화장품 가게에 들러서 가장 싼 게 뭐냐 물어봐서 사는 것이 대부분이고 스킨이랑 로션이랑 따로 쓰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아침에 로션이라 대충 바르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저기 선물하는 용도로 쓰면 좋겠다 해서 안사돈께 연락을 드려 적당한 가격대로 몇 세트 골라서 금액이랑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딸 시집 보내놓고 이렇게라도 챙겨야지 뭐 어떻게 챙길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안사돈도 엄청 기뻐하시면서 알겠다고 그러셨고요. 아니 이게 뭐야? 세상에 무슨 화장품 가격이? 안사돈을 통해 화장품 5세트가 왔고 영수증을 보고 저 그대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기껏해야 동네에서 구매하는 스킨 로션 세트 다 합쳐도 4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 화장품 한 세트당 80만 원꼴 4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 영수증이 찍혀서 왔으니까요. 전 처음에 그 가격을 보고 8만 원을 적으신 걸 80만 원으로 잘못 찍은 거구나 싶어서 얼른 연락을 했어요. 아이고, 사돈께서 비싼 화장품을 안 써보셨나 보네.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화장품이 워낙 효능이 좋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일반 화장품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비싸긴 해도 한번 써보신 분들은 다 이것만 찾는다니까요. 어떻게 한번 까서 발라보셨어요? 깐 거는 반품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이거 택배로 오며 가며 하면서 좋은 성분이 다 상할 수도 있어서 제가 어지간해서 구매하시기 전에 환불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돈께서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뭐 화장품 이런 것들 제대로 써보질 않아서 이런 가격대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아유,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뭐 저한테도 꽤나 큰 지출이긴 했죠. 그래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시댁한테 이렇게라도 성의를 표시하고 나면 딸의 시댁 생활이 조금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구매했습니다. 그 화장품 어땠냐고요? 솔직히 뭐 얼굴에 찍어 바르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얼굴에 바르기만 해도 달라지는 게 확 티가 날 거라고 극찬을 하시던데 솔직히 전 4만 원짜리 스킨 로션이나 80만 원짜리 화장품이나 크게 다르다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딸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 안사돈이 이 화장품 판매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뭐 성분이 엄청 좋고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기억이나 하겠어. 이거 가져가서 자네 딸 선물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받아둬. 아니 형님, 이게 참,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주고 구매하셨죠? 형님이 주는 선물이야 감사히 잘 받겠는데 이게 또 사돈이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게 맞나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화장품 브랜드 얘기 많잖아요. 다단계 형식으로 사업을 한다고요. 뭐 그런 인간들이 법망은 교묘하게 잘 피해가니까 자기들끼리 불법 아니다 합법이다 그러는데 형님도 비슷한 놈들 많이 잡아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거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피 빨아가지고 돈 버는 거라니까요. 형님이야 모르고 사신 거지만 혹시라도. 아유 아니에요. 설마 사돈인데 그럴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사람은 참 괜찮아 보이던데. 설마 그러겠어? 네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 마. 사업자 등록증 잘 내고 세금 신고 잘하고 얘기만 들어보면 합법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아이, 아닐 거야 인마. 어떻게 화장품 도로 가지고 갈까? 선물을 받아든 전 동료가 우물쭈물하면서 꺼낸 얘기에 전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영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새로 생겨난 다단계 회사라고 하더군요. 물론 자기들 말로는 다단계가 절대로 아니다. 합법적으로 사업자 내고 세금 신고 다 하면서 운영하는 회사다. 얘기하지만 결국에 재고처럼 잔뜩 떠하는 물건을 다 팔거나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제 전 직장 동료는 혹시라도 알사돈이 저한테까지 사업 제의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눈치였죠. 은퇴하면서 경찰에 초기란 것도 팍싹 같이 다 죽어버렸나 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설마 알사돈이 운영하는 회사가 다단계일까 싶었거든요. 원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속여먹기가 제일 쉽다고 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사돈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은퇴하시고 뭐 다른 일 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시냐 하고요. 요즘에는 은퇴하고 끝이 아니라 뭐 새로운 일을 뭘 할까 계속 찾아본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화장품 세트 잔뜩 구매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해서 사돈께서도 퇴직금으로 받아두신 돈이 꽤나 크지 않아요. 매달 나오는 연금도 꽤나 쏠쏠할 거고 그 돈 통장에 그대로 묵혀놓는다고 요즘에 불어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옛날엔 통장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꽤나 쏠쏠했는데 아유 요즘 세상 시대가 확실히 달라졌다 그러더예요. 우리처럼 나이 있는 사람들도 재테크라는 걸 해야 나중에 노후에 어깨 펴고 산다고요. 일장 연설을 갑자기 늘어놓으시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시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전 직장 동료가 걱정했던 것처럼 저한테 투자 제안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자기 돈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안 받고 있다면서 사돈끼리 같이 벌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니겠냐 하면서요. 그 전까지 설마 싶었는데 딱 확신이 서더라고요. 다단계가 맞긴 맞구나 하고요. 아이고 사돈이 신경 써주셨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놨는데도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이런 푼돈 가지고 재테크니 뭐니 그런 투자를 한다는 것도 우습고요. 좋은 투자처 제안해 주셨는데 제가 뭐 써먹질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속으론 다단계에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아라 소리가 목구멍까지 찼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잖아요.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허물을 덮어주자 해서 별다른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한테도 별말 안 했죠. 괜히 시어머니가 친정 아빠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투자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걸 알면 얘도 눈치가 보이고 속이 안 편하겠다 싶어서요. 그 사이에 저희 딸은 다니던 회사 계약 만료로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도 살림도 워낙에 야무지게 잘하는 애였으니까 살림하다가 금방 또 알아서 자기 자리 찾아가겠지 싶었는데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새 직장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일을 쉬고 있는 딸 기가 죽을까 싶어 따로 용돈을 몇 번 챙겨줬던 적도 있습니다. 생활비야 남편이 벌어다준 월급이나 자기 퇴직금에서 빼서 쓰겠거니 싶지만 그래도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 앉아 있으려면 좀이 쑤시고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그랬죠. 저도 그랬었고요. 평소 같았으면 무슨 이런 걸 다 주냐고 아빠한테 안 받는다고 질겁을 하면서 제 선의를 물렀을 딸도
어지간히 상황이 힘들긴 힘든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꼬박꼬박 용돈을 받아갔습니다. 딸의 전업주부 생활이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왔죠. 저 아빠 혹시 여유 있는 돈 좀 있어? 아빠 퇴직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내가 급하게 쓸 곳이 생겨서 그러는데 난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나 직장 잡고 나면 1년 안에 금방 갚을 테니까. 지금 뭐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아니 돈이야 그렇다 쳐도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 네가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왜 필요해서 그래? 아니 아빠가 그 돈 충분히 빌려줄 수 있어.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데 집에만 있는 네가 왜 갑자기 그 큰 돈이 필요한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건지 최소한 나도 빌려주면서 그런 건 좀 알아야 하지 않겠어? 뭐 임서방이 사고라도 친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혹시라도 임서방한테 따로 연락하거나 그러진 마. 생각해보니까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진 않아서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아빠. 끊어요. 그리고 전화가 뚝 끊어져 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뭐 자기 속내 말하는 딸이니까 오히려 더 나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얘가 어디서 뭐 음주운전은이라도 했나 아니면 사위놈이 뭐 사고라도 쳤나 걱정돼서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봐도 그런 게 아니라고 뭐 친구 도와주려고 했다고 얼버무리는 겁니다. 아무리 딸애한테 관심이 없는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저희 딸한테 갑자기 손 벌릴 만한 사람이 없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저렇게 다 티가 나는 거짓말을 할까?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 심증은 많은데 물증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안사도는 보기에도 없었죠. 끼케야 제 딸이 사고를 쳤거나 아니면 사위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저한테 연락해서 손을 벌린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후 우연히 딸의 집을 방문한 전 그 선택지에도 없던 안사돈의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뭐 그 뒤로 한동안 잠잠했어요. 딸에게 연락을 해도 별일 없어 보이고 넌지시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 거면 내가 빌려주겠다 떠보듯이 얘기를 했지만 진짜 괜찮다고 몇 번이나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어도 이젠 괜찮아졌나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바쁘니? 이번 주에 서울에 결혼식 때문에 올라갈 일이 있는데 앞뒤로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좀 미리 가서 네 얼굴 좀 볼까 하고 자는 거야 호텔방 잡아놨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명절 때도 안 내려와 생일 때도 전화만 하고 말아. 내가 내 딸 얼굴 까먹을 것 같아서 그런다. 어? 너 오가는 거 불편하니 내가 사돈한테 연락드리고 집으로 가마. 아니 아빠 어머님한테는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집으로 와요. 뭐 오래 있다 갈 것도 아니잖아. 밥도 먹고 올 거고 커피나 사다 놓을게요. 사돈에게 미리 연락을 하겠다는 것이 저렇게 펄쩍 뛸 만한 일인가 싶어 뭔가 미심쩍었지만 사실 결혼식은 핑계에 더 가까웠고 요즘 부쩍 수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딸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렇게 주말이 되고 전 약속대로 딸이 살고 있는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워낙 살갑게 안 하는 딸이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반갑긴 반가웠는지 활짝 웃으면서 절 맞아주더라고요. 사돈이랑 임서방은 세상에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어? 뭐 밥 굶고 사는 거 아니지? 얼굴이 아주 반쪽이도 했는데. 안사돈과 사위는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직장을 관두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땐 볼에살이 통통하게 올라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그날 본 딸의 모습은 헬스한 것은 물론이고 얼굴에 생기란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걱정스러운 말투로 여기저기 딸을 살피니 딸은 그런 거 아니라고 워낙에 일하는 체질이라 그런지 일을 관두고 집에만 있다 보니 영 좀이 쑤셔서 그러는 것 같다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믿을 만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거기서 딸 다그쳐서 뭐 하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임마, 아빠가 너 걱정돼서 일부러 온 거야. 지난번에도 갑자기 돈 빌려달라고 하질 않나. 직장 관두고 나서 살림이 뭐 빠듯하기라도 한 거야.
오늘 얼굴도 그렇고 요즘 뭐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숨기지 말고 아빠한테 털어놔야지. 아빠는 그날 네가 그렇게 연락해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알기는 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빠. 걱정하게 해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요즘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독립하기 전에 아빠랑 지낼 때 좀 잘할 거라고. 내가 이제 철이 들여나? 얘기를 하다 말고 울컥해서 눈물까지 찍어내는 딸의 모습이 누가 봐도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가 애한테 말하지 못할 문제가 있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오늘 털어놓지 않는다면 사돈에게 얘기해서 친정이라도 며칠간 데리고 가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이고 좀 진지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집으로 돌아온 안사돈이 거의 자백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기의 잘못을 털어놨으니까요. 먼 발 욕을 해가면서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문 뒤에서 숨을 죽여 상황을 살폈습니다. 야, 너 뭐 집에서 누구 불렀어? 커피도 사다 마셨네, 어? 내가 뭐라 그랬어? 일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을 거면 차라리 나가서 화장품 영업이라도 하라고 그랬지. 내가 시킨 거 다 했어? 어? 인터넷에 올린 글 다 작성해놨냔 말이야. 어머님, 저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커피 샀던 거예요. 안사도는 확실히 제가 아직까지 이 집에 있는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니네 친정아빠 얘긴 꺼내지도 말라고. 딸년 여기다 맡겨놨으면 뭐라도 해줄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니네 아버지 경찰 하셨다면서 모아둔 돈도 꽤나 있을 것 같은데 딱 잘라서 그렇게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처지도 알만하다 얘. 이렇게 집에서 내놓은 자식인 줄 알았으면은 냉큰 며느리로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우 짜증나 정말. 애가 뭐 쓸 데가 있어야지 집에서 밥만 축내고 너 맨날 우리 아들한테도 이딴 식으로 핑계대면서 돈 펑펑 쓰고 다니지? 그래? 큰 소리를 들은 딸의 몸이 잔뜩 움츠러들고 정말 기가 막히지만 분을 이기지 못한 안사돈이 제 딸의 뺨을 올려붙이는 짝 하는 소리까지 핸드폰에 고스란히 녹음됐어요. 뭐 증거를 잡아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었지만 딸의 고개가 돌아가는 순간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바로 튀어나가 안사돈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줄 몰랐던 안사돈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이고 사돈께서 어떻게 여길 다 오셨어요?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휴 혹시 사돈 제가 하는 얘기 어디서부터 듣고 계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다 들으셨어요?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지 변명을 한답시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들었냐 물어보는 모습이 얼마나 역겹고 화가 나던지요. 전 딸애를 얼른 제 등 뒤로 숨기고 안절부절 못하는 안사돈의 뺨을 똑같이 한 대 올려 붙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손을 올리는 거랑 남자가 손을 올리는 거랑 다르잖아요. 뺨 한 대 맞고 나동그라져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빽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본인이 제 딸한테 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뭐긴 뭡니까? 예? 제 딸이 당했던 거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사돈, 제가 경찰인 건 잊으셨어요? 어디 감히 다단계로 화장품이나 팔아먹고 있는 주제에 감히 내 딸한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죄 없는 죄 다 끌어모아다가 그동안 내 딸이 당했던 수모 똑같이 되갚아줄 테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다단계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합법적으로 세금도 다 내고 정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돈이야말로 함부로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하시면 저 정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경찰이니까 저보다 그런 법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등 뒤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딸이 느껴지고 정작 제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는 정당한 일을 했다, 꿀릴 것이 하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걸 보고
마음 같아서는 아주 묵사발이 되도록 눈앞에 있는 안사돈을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수를 해봤자 저 역시 그런 안사돈과 똑같은 개차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매너 있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들어 112 버튼을 눌렀죠. 경찰이죠? 지금 여기로 당장 와주셔야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려고요. 이게 무슨 가정폭력이냐. 이런 걸로는 신고 안 된다. 콧방귀를 뀌는 안사돈을 끌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정확한 폭행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택도 없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기세 등등 해져 있는 안사돈을 보고 전 경찰에다 제 핸드폰을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 제 딸이 뺨 맞는 소리까지 전부 다 녹음된 녹음 파일도 있고요. 사진첩에 들어가 보시면 그동안 이 사람이 다단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했던 것들, 그 모든 증거들이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직 경찰이거든요. 주변 조사 좀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돈을 입금하고 원금 보장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 연락처까지 전부 남아 있으니 이번 달 내내 조사할 내용은 충분하지 않겠어요? 뭐? 아니 그걸 어떻게... 아유 나 몰라. 사돈 우리 사이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 아니에요. 나 정말 사기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원금 보장을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제가 핸드폰을 내밀며 으름장을 놓자 그제서야 사색이 된 안사돈은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의 죄를 부정했지만 이미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증거들로 충분히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절규하는 안사돈의 모습을 보며 딸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뭐 고구마 줄기가 따로 없더라고요.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당했던 피해자들이 줄줄이 따라오면서 조사가 더 길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듣게 됐어요. 무슨 죄든지 싹싹 긁어모아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도 얘기를 해뒀고요. 아빠, 죄송해요. 괜히 아빠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도 했고 여태 아빠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무슨 양심이 있어서 얘기를 하나 싶었어요. 일 관두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가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그냥 말을 할 걸, 신고를 할 걸 몇 번이나 고민하다 관뒀어요. 이제 다 끝났어. 내 딸 아무도 못 건드려. 알겠어? 다시는 안 그러면 돼. 다시는 그런 일 혼자서 앓지 말라는 말이다.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리고 딸과 저도 그동안 묵은 미움을 털어내고 눈물의 화해를 했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집에서 저와 함께 지내고 있고요.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것도 차분히 정리하면서 형사소송이 끝나면 민사까지 갈 준비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오래 걸리긴 했지만 자식 아픈 걸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을 보니 제가 애비이긴 한가 봅니다. 앞으로 삶이 제 인생을 얼마나 더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그동안 못했던 애비 노릇이나 실컷 하면서 살아보려고요. 저희 인생도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의 인생도 앞으로는 꽃길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 마무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아직 아기는 없어요. 경기도 분당구에 살고 있고요. 저희 친정은 서울 강남에서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분당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 시청자분들은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그건 제 친정엄마 덕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큰일을 좀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속상해서 친정엄마에게 가니 엄마가 이 채널을 라디오처럼 매일 틀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다가 네 사연 좀 보내보라고 하시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이 형님들의 만행을 좀 고발해야겠다 생각하고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저희 개념 없는 형님들 때문이에요. 전 형님이 2명 있는데요. 그건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첫째 아들에게 시집을 가고 싶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남자가 하필 막내 아들인 걸 어쩌겠어요. 저 역시도 딸만 둘인 집안에서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어요. 언니랑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나 봐요.
사실 제 어머니는 몸이 아주 약하셔서 제 언니만 낳고 딸 하나로 자식을 오랫동안 못 낳고 계시다가 어렵게 절 가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절 아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길러주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보고 막내딸로 자라나서 버릇이 없을 거라고들 선입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애들 교육만큼은 똑부러지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전 어릴 적부터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하는 것부터 배우고 자랐어요. 저희 친정은 아주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꽤 잘 사는 축에 드는 집이었죠. 그래서 전 어릴 적부터 제가 하고 싶다는 학원이나 운동은 다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오래 했던 것이 골프였어요. 지금도 골프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만큼 칩니다. 제 어머니가 박세리 선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가 미국에서 현역으로 날릴 때 거기 가서 직접 응원도 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면서 절 제2의 박세리로 만들겠다고 어머니는 아주 야심이 만만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골프의 소질이 보이자 어머니는 점점 더 저한테 욕심을 부리셨어요. 우리 딸 엄마가 정말로 박세리 선수처럼 세계적인 골프 선수를 키우고 말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와. 알겠지? 엄마, 나 이제 골프하기 싫은데. 재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 다른 거 배우면 안 돼? 내 친구들은 다 수영장 다니는데 나 혼자서 골프 치고 있잖아. 나도 애들 따라 수영장 다닐래. 응, 엄마? 안 돼. 이제부터 네 길은 골프야. 그러니까 잔말하지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그만큼 오랜 기간을 배워야 한다는 거 몰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얼른 골프장 갔다 오자. 엄마가 데려다 줄게. 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 가기 전까지 골프 개인 교습이다, 선수 생활이다 하면서 어머니의 욕심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저도 많이 참았죠. 좋은 게 좋은 거고 골프 선수로 이름 날리면 저도 돈 많이 벌고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부상이 잦아지는 일이 생기고 골프 코치도 저에게 그렇게 어깨가 안 좋으면 골프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단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보다 어머니가 더 실망을 하셨으니 그 당시 우리 집 분위기가 어땠는지 구독자 여러분도 쉽게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어머니는 박세리 같은 아까운 인재를 골프계가 잃게 됐다면서 저한테 부상 정도는 훈련하고 재활만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하지만 전 아예 이참에 골프를 그만두고 싶었기 때문에 몰래 코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 부상 정도가 선수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어머니에게 말을 좀 해달라고 말이죠. 제가 얼마나 골프를 하기 싫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가 고3 때니 전 진학을 하기 위해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로 그동안 전 체육 특기생이라고 시합이 있을 때마다 자주 학교를 빠지곤 했거든요. 학교 측에서도 제가 메달이나 우승컵을 따오면 학교의 자랑이 되는 셈이니 아주 친절하게 골프 시합이 있을 때마다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고요. 그러다가 고2 겨울방학 때부터인가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됐던 겁니다. 연이은 부상과 어깨 탈구 때문에 골프를 아예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어머니는 제가 골프채를 내려놓는 순간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아휴, 우리 희영이 골프 선수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엄마가 우리 선수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희영아, 미안하다. 그동안 그 어깨가 많이 아팠니? 엄마, 나 괜찮아요. 이깟 부상은 어깨 수술하면 된다잖아. 그것보다 이제부터 전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나 수술 끝나면 조용히 공부하게 말리지 말아요. 다시는 골프 선수 되란 말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어? 그래, 알았다. 아이고, 아까워라. 우리 딸 딱 골프 선수 해야 되는데. 전 이렇게 엄마의 유난스러운 골프 선수 되라는 기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골프를 안 쳐도 된다고 하니 사실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엔 아버지가 반색을 하시면서 저에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운동만 하느라 몰랐던 제 뇌 기능이 톡톡히 실력을 발휘하게 됐죠. 어이구, 우리 딸이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니
이 아버지가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이 애비가 우리 딸이 뭐든지 말만 하면 다 하게 해줄게. 저기 대치동 일타 강사들 집으로 불러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정말요? 아빠, 그럼 나 서울대생 과외 좀 붙여줘요. 그러면 나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아빠, 진짜 고마워요. 전 고2 중간고사 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중간 정도나 그 밑에서 맴돌던 학교 성적이 수직으로 상승하게 됐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 친구들이 다들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부한 지 3개월 만에 10등 이상이 오르냐고요. 그 비결이 있으면 좀 공유해달라고 난리들이었죠. 하지만 그 비결은 정말이지 별게 없었습니다. 전 공부에 목말라 있었고 제가 성격이 악착 같아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좀 싫어하거든요. 그게 제가 꽂힌 분야에서만 실력 발휘가 되는 것이 좀 아쉬운 면이지만 말이에요. 고3 여름 기말고사 땐 전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학교에서 150등 이상을 올린 거죠. 수능 모의고사를 봐도 전국에서도 50% 이하였던 제가 4, 5% 이내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모두 아버지가 제가 하고 싶다는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명문대생 과외도 시켜주고 학원도 보내주신 결과였습니다. 저 혼자 했더라면 좀 어려웠을 거 저도 인정해요. 그때까진 골프 치느라 학교 공부에 소홀했던 거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골프를 하느라 성적에 신경을 못 썼으니 내신만으론 대학 가기가 어려웠고 전 그 해에 제가 가고 싶던 이화여대에 떨어졌어요. 전 이화여대가 아니면 안 가겠다고 선생님께 굳은 결심을 말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공부한 것이 아깝다며 이화여대 말고 다른 대학에 가면 안 되겠냐고 절 설득하려고 하셨지만 전 재수를 해서라도 이대에 꼭 가고 싶었기에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희영아, 네 결심이 그렇다고 하면 안 말리겠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아깝네. 이 정도 성적이면 네가 고집하는 이화여대 말고도 서울내에 있는 다른 대학교 갈 성적은 충분히 되거든. 한양대나 중앙대 정도로 타협하면 어떠니? 재수하는 거 생각보다 고달프고 힘들어. 선생님은 희영이가 현역으로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선생님, 저 이왕 대학 가기로 마음 먹은 거 이대 아니면 안 갈 거예요. 저 그동안 대학 안 가고 골프 선수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어깨 부상이 저한텐 전화위복이란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결국 넌 못 말리겠다고 하시면서 웃음을 지으셨죠. 그 길로 재수학원을 등록한 전 1년간 열심히 수능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이듬해엔 그렇게도 원하던 이화여대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이렇게 뭔가 한번 꽂히면 그걸 이루고야 마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무섭다고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할 애가 저라고 말들을 하곤 했죠. 전 그렇게 매서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라도 지는 걸 싫어했어요. 하지만 제가 시댁 집안에서 막내 며느리다 보니까 생기는 불편함은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저의 형님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전 원래 남의 말 하는 걸 참 싫어해요. 남들이 뭐라든 제 길만 걸어온 탓도 있겠죠. 남의 시선에 신경 잘 안 쓰고 저도 기본적으로 아주 생판 남인 사람들에겐 시선을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제 형님들은 오지랖퍼라도 그런 오지랖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댁에 시집을 왔을 때 그런 성격을 가진 형님들 때문에 소가리를 좀 했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보이는데 그걸 또 형님이라고 제대로 지적해 줄 수도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제 친정 어머니는 막내로 자라온 제가 그 층층시야 시집을 가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집을 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지내야 속이 편하다고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냐고요. 전 결혼 전에 엄마에게 지금이 조선시대냐고 내가 과부냐고 시댁에서 그런 대접을 만약에라도 한다면 제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는 정말로 애처로운 눈으로 절 보시면서 쯧쯧하고 혀를 차시는 거예요. 희영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 건서방하고 결혼하는 거 반대한 거야. 건서방이 3형제 중에 막내라면서? 그리고 네 시어머니는 아들만 셋을 낳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딸이 있는 내 마음 전혀 모르시겠지. 희영아, 시집살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말 명심하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렇게 지내. 그래야 그 후에라도 네가 할 말이 생겨. 알겠니? 알았어. 알았으니까 엄마, 나 이제 지훈 씨랑 결혼해도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 우리 지훈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시집살이 당하면 막아주겠다고 나한테 약속도 했거든. 전 엄마가 구식이라서 뭘 모른다고 타박을 주면서 제 남자친구와 기어코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 제 남편이 된 우리 집 남잔 착하고 잘생기고 그야말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데요. 딱 한 가지 제가 남편의 흠을 좀 잡자면 마음이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엄청 효자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그건 남편의 형님들이 효자랑은 좀 거리가 먼 인간들이어서 그래요. 전 시아주버님이 2명 있는데요. 첫째 시아주버님은 첫아들이라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첫 아들에게 엄청 집착을 하셨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시할머니가 아들 선호 사상이 엄청 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첫째 아들을 낳고 나자 팔자가 폈다고 하면서 마음을 푹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히 첫째 시아주버님을 완전히 금이야 오기야 길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첫째 시아주버님은 뭐랄까 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집안 장남이라는 권위의식에 좀 쩔어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재수없을지 상상이 좀 가시나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 인간들의 본성을 알아채지는 못했어요. 남편에게 시집 오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사실들이죠. 그리고 둘째 시아주버님은 우리 남편을 무슨 종놈 부리듯이 부려먹었던 겁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막내야 막내 동생아 하면서 자기 손으로 뭐든 안 하려고 하고 제 남편만 시켜먹으려 드는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그럼 또 우리 남편은 심약하니까 형이 시키는 대로 뭐라고도 못하고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어릴 적에는 좀 그러던지 우리 남편도 결혼하면 한 집안 가장인데 좀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둘째 시아주버님은 제 남편을 무슨 꼬봉 부리듯이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으로 부려 먹으려고 드는 겁니다. 첫째 시아주버님보다 더 나쁜 놈은 바로 이놈이었어요. 지금도 그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니 막 열불이 올라오려고 하네요. 이렇게 남편의 형들이 인성 좋지 않다 보니까 덩달아 손이 동서들 역시 저한테 함부로 막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첫째 형님은 자기 남편 닮아서 자긴 큰며느리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이고요. 둘째 형님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시댁에서 잘 때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네 방으로 불러선 불 끄고 가라는 그런 고약한 심보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정말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라고 하더니 어떻게 짝을 만나도 꼭 지네 같은 여자들을 만났는지 나중엔 정말이지 싹 다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뭐 저 역시 만만한 막내 며느리는 아니었죠. 처음엔 상황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좀 참긴 했지만 저도 이 인간들의 속내를 다 알고 나선 마냥 참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 처음부터 제 친정 엄마에게 이 인간들의 만행에 대해서 가볍게 입을 놀리진 않았습니다. 전 성격이 제가 알아서 해결하는 스타일이었지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른다거나 하는 건 비겁자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건 저 형님들은 아주버님들의 위세를 등에 업고 저한테 참 못할 짓거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전 남편과 대학교 다니면서 만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자만 있는 이화여대에서 남편을 만났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남편은 음악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었거든요. 남편은 고려대생이었고 전 이화여대 학생이었으니 저와 남편은 동아리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 동아리는 고전 기타 동아리였는데요. 합동 합주회도 자주 열고 1년에 한 번씩 MT도 다니면서 고대와 이화여대 고전 기타 동아리 하면 참 사이좋기로 유명했었어요. 그러나 저와 남편은 대학교 때 같은 일을 하면서 친해졌지만 정작 사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따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친에게 제가 배신을 당했어요. 하필이면 남편의 여자친구와 바람이 나게 됐던 겁니다.
전 매일 눈물을 흘리며 그 전 남친을 욕했고 제 남편이 제 하소연을 들어주고 남편도 자기 전 여친을 욕하면서 우리들은 뭔가 동질감을 갖게 됐던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서 남편과는 연락이 끊기게 됐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가 사회에 나와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전 대학 졸업하고도 취미로 기타 합주를 계속했거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회인 기타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거기 우연히 남편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회인이 돼서 만난 남편과 전 금방 눈이 맞게 됐죠. 같은 상처를 지녔던 동지 같은 것에서 그게 연애 감정으로 변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니 그 원수 같던 둘째 동서년이 반대를 한 거였습니다. 뭐 제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온전히 제 편을 들면서 둘째 형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둘째야,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 막내 권지훈이가 저 아이랑 결혼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난 막내 아들의 눈을 믿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훈이 여자친구가 이화여대 나왔다고 하지 않니? 그러면 걔보다 못한 넌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다 됐고, 둘째 넌 이 결혼에 불만이 있을 이유도 없고 이 시애미가 보기엔 그냥 억지를 쓰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막내 며느리 들어오면 텃세 부리지 말고 다 같이 잘 지내도록 해. 이건 첫째 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제가 이 집안 막내였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네? 저 섭섭해요. 어머니가 벌써부터 막내 며느리 될 애를 싸고 두시는 것 같아서 저 너무 섭섭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때부터 둘째 형님이 절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 셋 많고 속 좁은 여자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모두 제 편이었으니 정말 다행이었죠. 아니었으면 전 진작에 남편하고 이혼을 했을지도 몰라요. 동서들이야 1년에 한두 번씩 명절에만 보면 되는 것이지만 시부모님이 절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전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했을 테니까요. 다행히 시부모님들은 두 분 다 골프를 엄청 좋아하시는 마니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오래 했었다고 하는 점이 시부모님들의 마음에 쏙 든 것이었죠. 전 골프를 좀 치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프로들이 제 개인 교습을 맡아주셨었다 하니 그분들은 굉장히 저에게 관심 있어 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냐, 개인 교습비는 얼마나 받더냐, 그리고 제 우승컵이나 메달을 보시면서 시부모님은 절 굉장히 대견해 하셨습니다. 주위 친구분들에게 골퍼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셨다고 하네요. 첫째 시아주버님은 서울 강남에 살고 있고 둘째 시아주버님도 강남에서 가까운 서초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신혼 초부터 두 형님들을 자주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처음부터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했던 둘째 형님은 절 보기만 하면 눈의 가시처럼 미워하긴 했지만 전 좀 둔한 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라 잘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저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는 이상 저도 그냥 둘째 형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전 친정도 분당이고 제 시부모님들도 분당에 사신 지 꽤 되셨기에 신혼집도 시댁과 친정 동네 중간쯤에 잡았습니다. 두 집 다 차 타고 10분 거리 내에 있는 곳으로요. 남편도 그 신혼집 위치가 아주 좋다면서 만족해 했어요. 시댁과 친정도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마음 씀씀이가 착하다. 친정 근처에 살고 싶었을 텐데도 우리 본가 시부모님들한테도 신경 써주고 내가 당신 이래서 좋아한 거지. 앞으로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잘할게. 응? 고마워 여보. 아니야. 나도 당신네 어머님 아버지 남 같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친근해서 마음이 가는 거야. 두 분 다 처음부터 날 너무 예뻐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신경 써서 착한 며느리 노릇해야지. 잘했어. 당신도. 결혼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위로서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못된 시아주버님이나 형님들만 없었으면 저나 남편은 시댁 친정 양쪽에 아주 공평하게 잘해드리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명절 때마다 꼭 일어나는 분란이었습니다. 다른 땐 첫째 형님을 시댁에서 얼굴도 안 비치다가 명절 때만 되면 꼭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저를
임의로 초대를 해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형님은 그런 첫째 형님과 둘이 짝짝꿍이 돼서 그 옆에서 저한테 못된 누명이나 씌우면서 속으로 비열하게 웃는 여자였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게 2022년 추석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추석 연휴 일주일 전부터 첫째 형님이 저를 또 톡방에 초대를 해 있었던 거였습니다. 거긴 딱 첫째 형님, 둘째 형님, 그리고 저밖에 없었어요. 전 평소에 단톡방을 열고 그러는 거 자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전화나 문자로 소식을 주고받지 카톡은 부담스럽고 잘 안 하게 되는 사람인데요. 우리 첫째 형님은 단체 톡방을 너무 좋아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딱 톡방부터 만들어서 거기서 지시하고 다 했냐고 닥달하는 그런 피곤한 스타일이었어요. 첫째 형님은 대기업 과장인데요. 그런 톡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과장 이하 자기 팀원들끼리도 톡으로 업무 지시하고 평소에 입이 있어도 잘 안 쓰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형님네 팀원들도 톡방에서 형님이 무슨 톡을 보냈는데 못 보면 비상 걸린다고 그런 식으로 부하 직원들을 올가매는 그런 미저리 같은 여자였죠. 아무튼 추석에 시댁에서 모이면 무슨 음식을 할까 하는 의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첫째 형님에 의해서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전 카톡 울리는 알람 소리가 싫어서 첫째 형님이 연톡방에 소리를 죽여놓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형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형님이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전 잔소리 폭격을 받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동서, 나 첫째 형님이야. 동서 정말 나 무시하는 거니? 왜 톡을 보냈는데 대답을 안 해? 어머 형님, 톡 보내셨어요? 죄송해요. 저 형님이 보낸 톡 못 봤어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했는데요? 형님이 이왕 전화했으니까 그냥 말해주세요. 됐어. 나 입 아파서 말 안 할 거니까 내가 보내는 톡 확인하고 당장 답장해. 이러면서 첫째 형님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뭐 지 5분 대기조도 아니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못 볼 수도 있는 게 톡 아닌가요? 그렇게 급한 일이면 전화를 하면 되지. 왜 톡만 하나 보내놓고 못 봤냐고 지랄을 떠는 거냐고요. 그래서 전 형님이 보낸 톡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별 내용 없었어요. 그 내용인즉 계속 저를 불러대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동서, 왜 톡 답 안 해? 일십하냐 너? 동서, 뭐 하길래 답을 안 해? 당장 대답 안 해? 이런 시시껄렁한 톡 내용에 대답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막말로 형님이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도 형님이 하도 톡 집착증이 있어서 대답해주기 싫을 땐 정말 일십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땐 그런 건 아니었고 정말로 일이 있어서 톡을 못 봤던 거였어요. 그래서 전 형님에게 톡 답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은 저에게 한마디 아닌 무려 10마디를 단문으로 카톡을 보낸 거였어요. 그것도 안 해도 될 잔소리 등등을 말이죠. 그래서 전 형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몇 번씩이나 해야 했죠. 그것도 진짜 배알이 꼴렸지만 정말 가관이었던 건 형님의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동서, 다음부터는 내가 톡하면 제깍제깍 답해. 안 그러면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 알았어? 뭘 시키려면 대답을 제깍제깍 하는 아랫사람이 좋잖아. 동서는 내 아랫사람이지 내가 편히 봐줘야 할 윗사람이 아니야. 그건 알아도. 이 톡을 보자마자 저 역시 사람인지라 열이 뻗치더라고요. 그래서 내 단 한마디로 그날은 톡 대답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해오라던 추석 대비 음식 재료 장보기를 깜빡하고 못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형님은 또 정신을 잃을 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 정말 분노 조절 장애가 확실한 것 같아요. 전 형님이 소리를 지르던 말던 마음속으로 명상을 했습니다. 저건 도라이다. 미친 X가 소리 지르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하나도 화가 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저 건성으로 내내 하는 것이 결혼 3년 만에 터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얄미운 건 둘째 형님이었어요. 제가 첫째 형님이 소리를 지르던 말던 별 타격감이 없어 보이자 둘째 형님이 중간에 나서서 절 비꼬면서 첫
첫째 형님과 이간질을 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둘째 형님은 눈썹을 매섭게 치켜대면서 형님하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님, 막내 동서가 있잖아요. 형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자체를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은 그게 뭔 잘못이냐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막내 동서 평소에 형님한테 묵은 감정이 참 많았나 봐요. 안 그래, 동서? 그러니까 이렇게 형님의 화가 났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넌 막내 주제에 네가 뭘 잘났다고 내 말을 무시해? 형님, 저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저 진짜 억울해요. 둘째 형님 하는 소리 진짜 제 속마음 아니에요. 둘째 형님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그래놓고 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님 말고 하는 식으로 꼬리 자르시려는 거잖아요. 시집온 첫 해에는 저도 뭘 몰라서 악독한 두 형님에게 당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젠 저도 결혼 3년째가 되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제가 화병 나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저도 운동하던 사람이다 보니 속을 감춘다던가 음모를 꾸미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성격이었죠. 그냥 확 내지르고 미안한 건 딱 미안하다 사과하는 맺고 끊는 게 확실한 성격이죠. 이렇게 첫째 형님이 길길이 날뛰면서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중재를 해주시는데 제가 워낙 시댁이랑 왕래가 더 있다 보니 시어머니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편을 좀 더 드시는 거예요. 예, 첫째야. 교양 있게 네가 막내 좀 용서해라. 그리고 얘가 일부러 장을 안 받겠어? 막내 며느리가 사실 나랑 의논했었고 내가 아무것도 장 봐올 필요 없다고 했다.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걸로 해 먹으면 되지. 추석 음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손님이 올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먹을 텐데.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내니까 간단하게 먹자고 이 시애미가 그랬어.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 첫째 형님은 저에게 더 화내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시아주버님에게 달려가서 쪼르르 이른 거예요. 그러면 또 첫째 아주버님은 밖에 나와서 지 와이프 편을 막 들어줘요. 여러분들 이 상황 엄청 웃기지 않으신가요? 아니 애초에 잘못한 게 누군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절 그냥 까내리려고 자기 남편까지 동원하는 꼬락서니가 너무 웃기고 보기가 싫었죠. 그래도 시댁의 평화를 위해서 결국은 제가 사과하고 끝나는 엔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면 전 친정에 와선 하나도 내색 안 하고 평상심으로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집에 와서 남편과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은 정말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 형님들에겐 대들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형들이 하라는 대로 해와서 그런 건지 남편은 자기 형들이 무섭다는 것이었어요. 전 솔직히 그런 인간들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배운 것 한 가지는 골프를 할 땐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절 싫어해서 야유를 하는 갤러리들이 있어도 꿈쩍을 안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아무래도 형님들이 아무리 저에게 나쁜 소리를 짓거려도 그냥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시아주버님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기준으로 첫째 형님이 잘못했다 생각하면 형님에게도 똑같이 뭐라고 하는 인간이었어요. 이기적이긴 해도 좀 공평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둘째 시아주버님은 우리 남편을 완전 종부리듯 하는 못된 인간이라서 무조건 제 남편에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제가 방약 무인하고 형님들 말에 토를 다는 건 제 남편이 멍청해서라고 막 심한 말을 마구 던지는 미친 인간이었죠. 솔직히 제가 방약 무인한 건 아닌데 제가 말대답을 하게 된 건 형님들이 절 나쁜 년으로 몰아세워가니까 저도 억울해서 말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딴 사람 모함하는 말투나 행동 좀 안 하면 저도 얌전히 가만히 있을 텐데 말이에요. 자기한테 돌 던지는데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눈이 멀었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제 변호도 좀 하게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형님들은 그렇게 말대답한다고 지랄들을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은 제가 형님들과 싸우기라도 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절 데리고 나와서 숨 돌릴 시간을 주거나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 그런 남편의 방법도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돌파를 해야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 미친 두 형님들하고 영원히 손절할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통쾌해서 웃음만 나오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날 전 친정엄마랑 용인 근처 골프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분인 거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 쉬는 날은 무조건 시어머니나 친정엄마랑 함께 골프를 치러 나간답니다. 시부모님은 부부 동반 골프 친구분들이 계시는데 시어머니는 저랑 치는 것이 너무 마음 편하고 좋다고 절 자주 부르시는데요. 그날은 친정엄마하고만 같이 나갔어요. 그렇게 라운딩을 돌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제 얄미운 두 형님을 마주치고 말았던 겁니다. 형님들은 제 결혼식 때 이외엔 제 친정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친정엄마 얼굴을 완전히 까먹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웬 중년 부인하고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 것을 보고 저를 그 골프장에서 알바하는 캐디로 착각을 한 거죠. 사실 엄마하고 같이 골프 칠 땐 제가 서비스로 엄마 골프 가방을 들어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개인 교습하느라고 아이언도 잘 들고 있고요. 그 모습만 보고 절 완전 캐디 알바로 착각한 것이겠죠. 두 형님은 저와 친정엄마가 골프 치는 모습을 보고 슬금슬금 다가와서 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띠꺼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아주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년들이 제 형님들인 걸 금방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아는 척을 하지 않았죠. 딸과의 오붓한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형님들은 저에게 또 미친 소리를 해댔습니다. 어머, 어렸을 때 골프 쳤다더니 막내 동서 여기서 캐디 알바라도 하고 있었던 거야? 저 부티나는 사모님 옆에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살랑거리면서 같이 다니는 꼴이라니. 나 참, 어쩜 동선 무식한 선수 출신인 거 티내니? 그러게 말해요. 어쩜 저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니지? 골프 선수로 성공 못했으니까 여기서 돈이나 벌어보자. 이런 심보인가 봐. 동서, 내가 오늘 일당 줄 테니까 내 골프 가방 좀 들어. 저 이상한 아줌마 캐디 노릇 그만하고. 아니나 다를까 형님들은 여기까지 와서도 그 천박한 양아치 근성을 못 버리고 저한테 막말을 해대는 것이었어요. 제 친정엄마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막 나서려는데 그걸 제가 가만히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전 형님들에게 본격적으로 싸움을 받아주겠다고 나섰죠. 형님들, 오늘 제가 아주 귀빈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방해 그만하고 이제 좀 꺼져 주시죠. 이 부인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형님들은 생각도 못할 아주 귀한 손님이니까 골프 치러 왔으면 시비 털지 말고 조용히 즐기다 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니까. 제 말에 그년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못 배워먹었다느니 가정교육이 어땠다는 둥 급기야 첫째 형님은 널라고 네 어미가 미역국은 먹었냐고 아주 쳐죽일 소리를 내뱉었어요. 제 친정엄마는 그 마지막 말을 듣고는 완전 눈이 돌아서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첫째 형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이 인연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희영이 친정엄마야. 이년 너 낳고 네 애미는 미역국 먹었니? 그 말을 듣고 두 형님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절 까내리려고 친정엄마 앞에서 본인 욕을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 평소 입을 좀 조심했어야죠. 친정엄마는 첫째 형님 멱살을 확 뿌리치더니 골프장 사장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그 용인 골프장은 엄마의 지인이 하시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사장님에게 당장 이쪽으로 오라며 화가 나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골프장 단골 손님인 거물의 호출을 받자 골프장 사장님은 헐레벌떡 달려왔죠. 저희 친정엄마가 골프장 사장에게 저 두 년들을 가리키면서 화가 나서 막 따졌거든요. 김 사장, 물갈이 이따위로밖에 못해? 손님을 가려받아야지. 어떻게 이딴 떨거지들을 받아줘? 지금 당장 이년들 내쫓아. 골프를 하려면 매너가 있어야지. 어디 우리 딸이 누군 줄 알고 욕지거리 일진짓거리를 해? 이 미친년들이. 전 그때 시원한 사이다 한 캔 마신 것 마냥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골프장 사장님은 엄마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두 형님들에게 이용료 돌려줄 테니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두 년들은 사색이 돼선 아주 꽁지가 빠져라 달아났죠. 그 모습을 보고 전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저 역시 정말 껄끄러운 형님들의 면상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속이 후련했거든요. 제 엄만 당장 저를 붙잡고 그동안 형님이란 년들이 저한테 그런 막말을 하게 내버려 뒀냐고 하면서 따지듯이 말씀하셨어요. 전 그때서야 제가 시댁에서 동서들에게 당한 것들을 천천히 다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엄마에게 센 척하느라고 하나도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년들한테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고 엄마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는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따지려고 전화를 걸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황급히 제가 친정엄마를 말렸죠. 엄마, 나쁜 것들은 저 동서들이지 시어머니는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참 잘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따질 거면 남편의 형들한테 따져야죠. 와이프 단속 제대로 못 시킨 건 그 형들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 안 했는데 시아주버님 둘이서 권서방을 아주 하인 부리듯이 일도 시키고 불러댄다니까. 경조사 있을 때마다 남편이 맨날 불려가서 일만 하는데 짠해 죽겠어, 엄마. 뭐? 권서방이 그렇게 착취당하고 살아? 근데 시부모님은 왜 막내 아들이 형들한테 당해도 모르시니? 아니 모른 척을 하시는 건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막내 아들 좋아한다고 입으로만 매번 말씀하시면서 시어머니도 막내가 일 많이 하는 걸 좀 당연한 것처럼 놔두셨거든요. 그런 생각을 전개하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좀 서운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친정엄마에게 따지듯 말하고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해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시댁 일에 사돈이 나섰다가 저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으니 참으라고 말이죠. 친정엄마는 겨우 진정하고 그날은 라운딩을 끝내고 엄마를 집에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설 명절이 됐습니다. 그때 전 시댁에 가서 완전히 형님들 만행을 까놓고 말하겠다고 단단히 작정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납작 엎드려서 형님들이 하라는 대로 내내 하며 설설 기어줬죠. 그랬더니 형님들은 저한테 트집 잡을 게 뭐가 없나 하고 완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역시 인간이란 변하지 않는 생물인 것 같아요. 전 마지막에 있을 사이다 한 방을 위해서 천천히 빌드업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첫째 시아주버님은 편하게 소파에 앉아 예능 보면서 피식거리고 있고 둘째 시아주버님은 술 가지고 오라면서 제 남편을 잡들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 대신에 제가 나섰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결혼 3년 차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퍼질러 앉아서 우리 남편만 시켜 먹다간 완전히 돼지 돼요. 그러니까 좀 일어나서 소주는 직접 갖다 먹는 거 어때요? 둘째 시아주버님이 곰처럼 뚱뚱하고 키도 덩치도 좀 크거든요. 어릴 때부터 먹는 거에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매번 핀잔을 주곤 하시죠. 전 뭐 먹는 거에 대해선 터치 안 합니다. 하지만 왜 맨날 그놈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우리 남편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냐고요.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전 우리 언니하고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거든요. 우리 언니는 저랑 10살 차이 나는 나이로만 따지면 엄청 무서운 언니지만 그런 심부름 같은 걸 전혀 안 시켰어요. 오히려 절 잘 돌봐주면서 언니 것들도 거리낌 없이 같이 써서 오히려 제가 언니에게 미안한 적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하면서 제가 언니한테 얌체짓을 하면 했지 제 언니가 저를 한여 부리듯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댁에 오면 이놈의 집구석은 형들 세상이고 우리 남편은 인권도 무시당하고 특히 둘째 시아주버님한테 꼼짝을 못했으니까요. 아무리 남자들 사이에 나이가 무시 못할 계급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랬더니 둘째 시아주버님은 저한테 막 따지면서 또 죄 없는 우리 남편을 잡들이 하려고 하지 뭐예요. 막내 주제에 와이프 단속도 못한다고 아주 지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술 취한 둘째 시아주버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자 시아버지께서 화가 나서 둘째 아들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낮게 으르렁대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둘째 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내가 널 이렇게 가르쳤냐? 명절에 가족들이 만났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내다 각자 집에 가야지. 여기가 너희 집이야. 네 멋대로 술 취해서 애비 보는 앞에서. 어이구, 잘하는 짓이다. 얼른 나가. 너희 집으로 꺼지고 다시는 명절에 올 필요 없다. 그동안 이 애비가 참고 있었는데 첫째 너희 새끼 너도 마찬가지야. 어딜 장남이 솔선수범해서 일을 해야지. 마음 약한 막내를 부려먹어. 내 자식 농사 다 잘못 지었어. 어이구, 이 새끼들아. 반성문 써오기 전엔 니들도 니들 와이프들도 다신 우리 집에 얼씬도 말어. 전 제가 복수를 하기도 전에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서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어안이 벙벙해져서 전 조용히 돌아가는 상황만 봤죠. 둘째 시아주버는 술이 확 깼는지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둘째 형님이랑 조카 애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치더군요. 시어머닌 그래도 아들이라고 둘째가 뭔 죄냐고 말씀하셨지만 시아버진 눈을 부릅뜨면서 시어머니께도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원래 진짜 안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목소리 조용조용하고 점잖아서 다른 친구분들이 다들 시아버지를 선배님이라고 농담 삼아 부르신다고요. 그런데 그날 전 결혼하고 시아버지의 그런 극대노한 상태를 정말 처음 봤습니다. 내가 그 용인 골프장 김 사장한테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저 첫째, 둘째 며느리가 안 싸돈이랑 셋째 며느리가 골프 치는 데 가서 깽판 놓고 미친 소리 하다가 안 싸돈에게 혼났다고. 그 말 듣고 내가 저 새끼들이랑 며느리 같지도 않은 것들 한번 혼쭐 내려고 계속 벼르고 있었어. 당신은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왜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 막내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알기는 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첫째 며느리 너 어디 입 있으면 말 좀 해봐라. 그런 일이 있었니? 아니 왜 입이 붙어버린 거야? 말 한마디 못하고 너 이 시어미 앞에서도 싸가지 없이 말 잘하지 않았니?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 있긴 있었단 소리구나. 그래서 알사돈한테 죄송하다 사과는 드렸어? 막내 네가 얘기해봐라. 응? 전 일부러 풀이 잔뜩 죽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곧바로 첫째 형님의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물이 쫙 끼얹어진 듯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첫째 형님은 남들을 잘 깔아뭉개는 성격인데 거꾸로 자기가 당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미친 것이 시어머니고 뭐고 안 보였나 봐요. 어머니 왜 절 때리세요? 미친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막내 동산에 친정엄마한테 혼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어머니까지 저를 때려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너가 위아래도 없이 이 시애미가 있는데도 이 집안을 휘어잡고 흔들려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리고 너 예절이 없어. 어떻게 우리 막내 며느리 친정엄마한테 대들 생각을 해? 안 싸도 무서운 거 몰라? 막말로 입장 바꿔서 너네 친정엄마한테 둘째나 셋째 며느리가 지랄했어 봐. 너는 참았겠니?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눈이 확 뒤집히셔선 첫째 형님에게 마구 쏘아붙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형님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억울하다고 고통곡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역시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많았나 봅니다. 형님이 울던 말던 할 말씀 다 하시곤 안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셨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첫째 시아주버니에게 저 물건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소리를 지르시는 거였습니다. 전체가 나설 필요 하나 없이 제 시부모님 덕에 아주 사이다 드링킹을 제대로 했어요. 첫째 시아주버님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시부모님이 이렇게 흥분하고 화내시는 건 처음 봤다면서 혀를 내두르시고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사이다를 마신 사람은 저도 있었지만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형님들에게 꼼짝 못하고 하인처럼 지냈던 과거가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댁에서 시부모님 앞에선 센 척하느라고 꾹꾹 눌러 참았다고 하면서 명절 지나고 집에 와서 본물 터지듯이 제 앞에서 엉엉 우는 것이었어요. 전 말없이 남편을 위로해줬죠.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막내라는 이유로 형들에게 착취며 가스라이팅 당하고 인격 모독 당하면서 꾹 참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전 이제부터 바보같이 참지 말라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평한 게 있어야 한다고 남편에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둘째 형 앞에선 정말 그 덩치에 위축돼서 말을 못했다고요. 어릴 적엔 둘째 형한테 많이 맞았다고 하면서 시부모님이 안 볼 때 안 보이는 대로 골라서 때렸다고 막 분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합기도나 유도 배우라고 권해줬죠. 혹시나 또 둘째 형이 정신 못 차리고 때리면 확 업어치기로 패대기를 쳐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당장 도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요즘은 운동을 배우면서 아주 단단한 정신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전 정말 더 사랑스럽네요. 자상하긴 하지만 심약했던 남편의 성격이 저는 걱정이 된 게 사실이었거든요. 첫째와 둘째 시아주버님은 아직까지도 시댁 출입을 금지당한 채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음 설엔 시댁에 우리 부부랑 시부모님들만 계시겠지만 아무도 그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첫째 형님은 정신 못 차리고 시어머니께 사과를 하고 있지도 않고 둘째 형님은 둘째 시아주버님이랑 싸워서 지금 이혼 직전까지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글쎄요, 전 그들이 뭔 짓을 하든 저한테 사과만 한다면 마음을 풀고 다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지만 그들 쪽에서 그럴 생각이 없으니 그냥 냅두고 보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얘기였어요. 여러분, 제 사이다 사연 어떠셨나요? 속이 조금 풀리셨나요? 전 솔직히 말하면 그 거머리 같은 형님 같지도 않은 년들 얼굴 안 보고 사니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며칠 전에 임신 테스트기를 하니까 두 줄이 보이는 거예요. 전 결혼 3년 만에 생긴 아기라 그런지 시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정말 잘 됐다고 기뻐해 주셨죠. 그리고 물론 제 남편도 너무 좋아했고요. 벌써부터 딸인지 아들인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남편 얼굴을 보니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시댁 동서들이 혹시나 못 살게 군다면 참고 살지만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우여곡절 많은 사연은 이만 여기서 마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